국어 가르치는 수지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손창섭의 잉여인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잉여인간은요, 6.25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제목에서 보듯이 잉여인간이라는 것은 뭔가 남아 도는 인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뭐 불필요한, 그죠? 뭐 남는,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이 전후의 잉여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가는 여기 나오는 개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도보다도 인간들을,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인간들을 잉여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이 잉여인간이라는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줄거리부터 좀 알아볼게요. 인물부터 좀 알아볼게요. 여기 누구누구 나오냐면, 자, 일단 주인공 만기가 나옵니다. 네, 만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봉우가 있고, 뭐 익준이 있고, 그리고 홍인숙이라는 간호사가 있고요. 뭐 그리고 뭐 만기의 뭐 부인 뭐 그리고 처제 뭐 이렇게 나오고, 봉우의 처, 여기서 봉우의 간호사, 그리고 봉우의 처가 좀 중요합니다. 봉우 처가 좀 중요하고요.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만기라는 인물은 서만기라는 인물인데 치과 의사예요. 오, 치과 의사. 그럼 부자겠네? 아니에요. 치과 의사긴 한데 너무나 도덕적이야. 너무나 도덕적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어. 맨날 병원을 운영하지만 남는 게 빚밖에 없어. 맨날 적자예요. 맨날. 네, 도덕적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죠, 경제적인 어떤 능력은 떨어진다. 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봉우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봉우는 그 6.25 전쟁 때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뭐 인민군이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군대들이 막 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막 뭐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공포심 같은 게 생겼어.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뭔가 삶에 대한 의욕이나 뭐 의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봉우는 맨날 만기의 치과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죠? 치과에 있는 그냥 공간, 그냥 그런 대기실 같은 데에서 맨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봉우는 이 만기의 치과에서 근무하는 이 홍인숙이라는 간호사를 짝사랑합니다. 네, 짝사랑을 해요. 부인이 있어요. 네, 짝사랑해요. 자, 근데 그럼 그 부인이랑은 어떤 관계냐면, 봉우가 일방적으로 그 봉우의 부인에게 경제적으로 뭐랄까, 기생한달까?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기생하고 있다. 기생. 네, 봉우의 처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네,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무의미하게. 자, 익준이는 되게 정의감이 넘칩니다. 정의감이 넘쳐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서 막 부도덕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물 회사에서, 어떤 제약 회사에서 가짜 약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럼 그거에 꼭지가 돌아버려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나가버려요. 그런 인물이에요. 정의로운 인물이지만 분노도 굉장히, 그죠?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강합니다. 하지만 좀 경제적으로는 좀 무능력해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고 애들도 셋이나 되는데, 경제적으로 좀 약간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인천의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옵니다. 어쨌든 그런 인물이고요. 간호사는요, 굉장히 착한 여인이에요. 이 간호사가 어떤 돈 같은 거 추구하지 않고요. 이 간호사는 만기의 어떤 인품에 막 감동해가지고 나중에 이 만기의 치과 건물이 임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 병원을 차리세요 하면서 자기 월급을 막 모아주는, 제가 보기에는 이 간호사가 만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실제로요,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여인들은요, 거의 만기를 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짝사랑한다 할까요? 간호사도 지금 이 만기만을 바라보면서 막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죠? 아까 전에 그 월급 모아가지고 막 그 병원 차리라고 돈 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 봉우의 처도 이 진짜 골 때린 여잔데 되게 돈은 많아요. 돈만 밝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되게 부도덕해요. 어느 정도로 부도덕하냐면, 남편 앞에서 남편 친구를 꼬셔, 유혹해, 네, 막 불륜을 저지르는 인물이에요. 네, 근데 돈은 많고 부도덕하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이 봉우처도 만기를 좋아해서 만기를 유혹합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 만기는 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만기의 부인이 있고, 만기의 부인은 당연히 만기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겠죠. 근데 만기의 처제가 있는데, 이 처제도 아주 순수하고 착한 여인인데, 이 처제도 만기를 짝사랑합니다. 자, 이 마성의 남자, 이 만기. 아무튼, 이 만기는 하지만 굉장히 도덕적이고 착한 인물이라는 거, 네. 자, 그러면 이 인물들이 이 만기의 치과라는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잉여인간. 이 잉여인간은 이 인물들 하나하나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잉여인간을 양산하는 뭐를? 사회를, 그죠?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됐죠? 네, 잉여인간을 양산하는 사회를 비판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볼게요. 치과 의사인 서만기는 병원의 동창인 최익준과 천봉우가 매일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익준이랑 봉우가 매일 찾아와서 거기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죠. 병원에서 익준은 신문기사에 보도된 불의한 현실에, 이 부정적인 현실에 분노하고,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정의감이 넘친다 그랬죠. 그렇지만 쉽게 분노하고요. 그죠? 분노도 많습니다. 봉우는 짝사랑하는 간호사인 홍인숙을 바라보거나 낮잠을 자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한편 병원의 건물주인 봉우의 처. 자, 이 봉우의 처는 만기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병원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익준의 아이가, 자, 익준이는 어디 갔냐면요, 인천의 공사장에 돈 벌러 갔어요. 그런데 돈 벌러 갔다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알 리가 없죠. 여기는 지금 핸드폰도 없으니까. 어쨌든 익준의 아이가 병원으로 찾아와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고, 굉장히 지금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어때요? 지금 만기는 병원을 빼앗길 처지에, 그죠? 병원이 지금 비워줘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고, 그리고 익준의 아이는 엄마가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줘요. 만기는 돈을 벌러 간 익준 대신에 장례를 치르기로 합니다. 어때요? 만기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죠? 어떤 인간성이 좋고, 그리고 아주 애정이 넘치는, 그죠? 친구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쨌든 근데 만기는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나올 구석이 한 군데 있어. 누구요? 봉우의 처. 그죠? 봉우의 처가 기억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봉우의 처가 이 돈을 빌리려면, 어쨌든 이 돈을 빌리려고 이제 봉우의 처를 찾아갑니다. 만기는 봉우의 처에게 그래서 장례 비용을 좀 뜯어볼 생각이었다. 이 뜯어본다는 것은 뭐 협박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요. 좀 빌려볼 생각이었다. 아무리 간소히 치른다 해도 간도 사야 되고, 새 어린 것에게 상복도 입혀야 되고, 연구차도 불러야겠는데 그 비용을 변통할 길이 달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밖에 나가 전화를 걸고 찾아가려고 만기는 그리 다가가지 않는 봉우를 끌고, 그러니까 봉우의 처니까 일단은 봉우를 데리고 끌고 일어섰다. 그러자 선생님 잠깐만 하고 무슨 각오를 지닌 듯한 표정으로 인숙이가, 누구예요? 간호사죠. 그죠? 간호사 인숙이. 이 인숙이도 만기 좋아한다 그랬죠. 어쨌든 인숙이가 불러세웠다. 외고로 후 인숙은 만기를 진찰실 구석으로 끌고 가서 나지막한 소리로, 이 병원 결정적으로 팔리게 되었나요? 네, 캐묻듯했다. 그런 모양이요. 인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밀린 급료 문제나 실직될 것을 걱정해서 그런 줄로 만기는 알았다. 지금 만기가 오해를 한 거죠. 돈 때문인 줄 알고, 그죠? 그 다음에 미스홍이 3년 이상이나 마치 자기 일처럼 성의껏 거들어준 것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소. 그런 만큼 헤어질 때는 충분히 물질적 사례를 취하는 게 도리겠지만, 미스홍도 알다시피 현재 내 경제적 사정으로는 그게 어렵겠으나 밀린 금료만은 어떻게든 내가 책임지고 청산하도록 할 테니 그리 알아요. 그리고 미스홍의 취직 문제는 나도 딴 병원을 극렬히 알아볼 테니까 미스홍도 오늘부터라도 아는 사람에게 미리 부탁해 주어요. 하고 이제 되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기는 한편으로 사과하는 듯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듯 했다. 그러자 불시에 고개를 바짝 들고 정면으로 쳐다보는 인숙의 시선에 부딪히는 만기는 가슴에 뭉클하는 충동을 받았다.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인숙의 눈에는 눈물이 핑그르르 돌고 있었어. 절 그렇게만 보셨어요? 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치과가 지금 망해서 없어지는 판에 돈만 생각하는 그런 여자로 보셨어요? 하고 인숙은 외면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눈물을 뭉개고 나서,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가혹한 오해세요. 입술을 깨물었다. 미스홍, 내가 필요해 있었기 때문에 실언을 했나보. 너무 노골적인 말이어서 노엽거든 용서해요. 선생님, 그거 저보다도 선생님이 더 큰일 아니에요. 그 숱한 식구들의 생활비며 학비며. 자, 이거 어때요? 지금 자기의 상황보다 만기의 상황을, 그죠?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 중에도 늘 곤란을 받으셨는데 병원을 내놓게 되면 당장 어떡해요? 고맙소. 그러나 스스로 애쓰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지 않소. 우선 최 선생네, 최익준네 장례식이나 끝내고 나서 나도 백방으로 살 길을 찾아볼 테니 과히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라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인숙은 이상이 빛나는 눈으로 만기를 쳐다보다가 선생님 새로 병원을 차리려면 최소한도로 얼마나 자금이 필요해요? 주저하며 물었다. 아마 80만 원은 가져야 불충분한 대로 개업은 할 수 있을게요. 인숙은 잠깐 동안 입술을 깨물고 섰다가 불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던 거죠. 그죠? 그리고 불시에 고개를 들고 호소한 듯한 눈으로 만기를 쳐다보며 선생님 저에게 5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간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걸 선생님께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부탁해서 30만 원은 어디서 싼 이자로 빌려오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병원을 내세요. 이렇게 말을 마치자 인숙의 눈에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주르르 쏟아졌다. 엄청난 굳은 결심이죠 이 인숙에게는. 그쵸? 인숙은 그것을 씻을 생각도 않고 젖은 눈으로 열심히 만기를 쳐다보며 서 있었다. 진짜 감동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봉우랑 만기랑 같이 누구를 찾아간다 그랬죠? 봉우의 철을 찾아갑니다. 정말이야 이 친구 말대로야. 나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몇 달 동안 내 용돈을 안 타도 써서 좋아하니까 사정을 좀 봐줘. 봐봐요. 용돈 안 탔을게. 되게 어린애 같죠. 그죠? 지금 이거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립하지 못하고 지금 이 아내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처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돈을 타서 쓰는 처지라는 거. 봉우는 제법 용기를 내서 아이가 어머니에게 조르듯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 사이 봉우의 처는 몇 번이나 낯색이 변했다. 선생님에게도 저 같은 여자가 소용에 닿을 때가 있군요. 좋아요. 저는 점잖은 선생님의 청을 거절할 용기가 없어요. 지금 봉우가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지금 만기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는 언어 이상의 의미를 표정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거 너무 무서운 눈인데? 아니, 유혹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화난 것 같은데? 아니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아무튼, 언어 이상의 의미를 표정으로 나타내고 나서 저쪽으로 가려다가 5만 원 정도라면 당장 되겠어요. 물론 현금이 좋으시겠죠? 하고 대답도 듣지 않고 카운터 뒤로 사라져버리더니 좀 뒤에 현찰을 신문지로 꾸려가지고 돌아왔다. 만기가 치하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일어나려니까 이 돈 그냥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해요. 지금 이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길 약속은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책임지고 갚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숙이 아니라 봉우의 처가 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봉우의 처는 너를 원해 라는 거예요. 지금 만기 너를 원해 라는 건데 반드시 돈으로 갚아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이 봉우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제안이 거절당했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봉우처는 문간까지 따라 나오며 애교 낀 농담조로 고지식한 양반. 그렇다면 원금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적당한 이자까지 듬뿍 아시겠어요? 하고 거의 아양에 가까운 교태였다. 지금 봉우랑 같이 있는데도 지금 만기를 막 유혹하는 거야 지금. 돈 빌려줄 테니까 이자로 너를 좀 줘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봉우의 눈치를 곁눈질로 살피며 당황하이 줄다름치며 나오던 만기 등 뒤에 대고 일간 다시 들러주세요. 선생님 일로 꼭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요. 엄청난 여자죠. 여자는 거리낌 없이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하여튼 그 돈으로 간소하나마 격식을 갖추어 장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는 것은 다행이었다. 관을 사오고 광목을 떠다 아이들에게 상복을 지어 입히고 고무신도 사단시켰다. 의논해서 화장을 하지 않고 망우리에 무덤을 남기기로 했다. 장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익준이가 없는 것을 만기가 탄식했더니 자, 이 리을 부분은요. 이 그 익준의 처의 모친 그러니까 익준의 장모죠. 그죠? 장모가 얘기했어요. 살아서도 남편 구실 못한 유인 죽은 다음에 있으나 마나지. 어때요? 너무나 그죠? 무서운 얘기를 하죠. 익준의 장모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좀 늦게나마 남편 구실을 못한 익준이 그죠? 이 남편 구실을 못했다는 것은 뭔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날로 집에 돌아오기는 한 것이었다. 거의 황혼 무렵이 되어서 산에서 돌아온 일행이 익준네 집 골목 어귀에서 차를 내렸을 때였다. 저쪽에서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지금 어때요? 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이리로 걸어오는 허술한 사내가 있었다. 당연히 익준이겠죠. 그죠? 아이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아버지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익준은 걸음을 멈추었고 이쪽에서도 일제히 그리 시선을 보냈다. 익준은 머리에 상처를 입은 모양이었다. 한 손에는 아이들 고무신 코승이가 비죽이 내보이는 종이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럼 아이들 고무신이 들어있는 종이꾸러미를 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어떤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죠? 이 돈을 벌어서 아이들의 고무신을 사오는 아버지의 사랑.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쪽을 향하고 꼼짝 않고 서 있었어. 왜요? 지금 아내가 죽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잖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충격. 그다음에 석상처럼 전혀 인간이 느껴지지 않는 얼굴이었다. 어이구, 차라리 쓸모없는 저 따위나 잡아가지 않고 염라대왕도 망발이시지. 익준의 장모는 사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중얼대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지금 이 장모는. 그쵸? 자기의 딸이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못하더니 죽었을 때도 지금 자리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죠? 눈물을 질금거렸다. 그래도 아이들이 제일 반가워했다. 7살 먹은 끝에 놈 막내 아들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쫓아가서 매달렸다. 아버지 나 새 옷 입고 자동차 타고 산에 갔다 왔다 하고 어린 것이 자랑스럽게 상복자락을 쳐들어 보여도 익준은 장승처럼 전체 움직일지 몰랐다. 그러니까 익준이 어때요? 지금 충격. 그쵸? 지금 거의 막 돌이 된 것처럼 충격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 미음 부분이 있는데요. 아버지 나 새 옷 입고 자동차 타고 산에 갔다? 이거 지금 이 막내 아들은 엄마의 죽음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새 옷 어쨌든 입고 자동차도 타고 산에 갔다 왔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비극적 상황에서 이런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어떤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이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이 비극성이 어떻게 돼요? 더욱 심화되죠. 그쵸? 이 비극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의 그런 어떤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이 소설의 비극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시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현대 소설을, 그러니까 고전 소설 얘기할 때는요, 시점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그쵸? 그런데 현대 소설은 되게 다양한 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을 먼저 읽으면서 바로바로 시점을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야 돼요. 자, 시점을 좀 얘기하면 일단 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이건 나가 나오면 1인칭이고, 그죠? 나가 나오면 1인칭이고, 안 나오면 3인칭이죠. 그죠? 3인칭 시점인데,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모든 인물의 심리가 다 나오는 소설인데, 여기 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만기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심리 상태를 보여주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맞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예요? 3인칭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 인물들의 심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제가 아까 만기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만기의 심리, 그러니까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한 인물,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작품 밖의 서술자가 또는 3인칭 서술자가 한 인물 또는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렇게, 그죠? 초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한다. 아니면 서술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그래요. 요거 시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은 특히 고전소설 같은 데 보면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심리 다 알아요. 악인의 심리도 알고, 착한 주인공의 심리도 알고, 주인공 엄마의 심리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이런 현대소설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소설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 그런 것을 이제 문제에서는 한 인물의,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자가, 그쵸?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을 전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전지적 작가 시점 또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소설을 보시면요, 쭉 보면 대화가 엄청 많아요. 그쵸? 대화가 엄청 많습니다. 인물들의 대화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대화와 행동, 그쵸?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기의 방법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보면요, 여기 보면 관도 사오고, 강목도다가 아이들에게 상복도 입히고, 고문순서 한경이고, 아무튼 무던히를 남기기로 했고, 그리고 익준이가 없는 것을 만기가 산식했고, 이런 건 지금 다 뭐예요? 요약적 제시죠? 그죠? 요약적 제시. 그러니까 그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행동을 통해서 그쵸?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까지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기라 그러죠. 말하기, 그쵸? 요약적 제시, 서술의 기법으로. 이거는 보여주기, 그리고 극적 제시라고도 해요. 극적 제시. 극적 제시, 이거는 요약적 제시 또는 말하기. 됐죠? 네. 그리고 뭐 되게 빠른 전개, 그리고 약간 여기는 느린 전개,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약적 제시랑 대화가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죠. 그죠? 중간에 막 과거를 회상하거나 뭐 아니면 뭐 과거의 사건으로 뭐 순간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냥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작가의식은 뭐라 그랬죠? 이 잉여인간을 양산하는 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설 읽을 때는 꼭 인물 관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기, 그리고 뭐 익준, 그리고 또 누구였죠? 봉우처, 그리고 뭐 익준 아내는 죽었고, 그리고 뭐 이 홍인숙이라는 간호사, 요 정도, 5명 정도의 어떤 이 관계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